이 번호 진짜 연결될 리 없겠죠? 찜질방 여성 수면실 서연은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었거든요. 오늘은 20년 동안 버려진 군번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서연은 군번줄 뒷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숫자들, 011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였어요.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죠. 이 번호로 딱 한 번. 잉크가 번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요. 누군가의 손글씨였습니다. 급하게 휘갈긴 듯한. 20년 전 번호예요. 20년. 2005년에 쓰인 011 번호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대였거든요. 이미 번호가 해지됐거나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그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서연은 오늘까지 이 찜질방에 있을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이틀 전에 잘렸고요. 고시원 월세는 2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계모한테 쫓겨난 게 석 달 전이었죠. 내 오빠도 너 같은 쓸모없는 것 때문에 죽었어. 계모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군번줄은 서연이 가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개였죠. 군번줄과 사진 한 장. 사진은 너무 낡아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서연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문자 작성창을 열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오빠세요? 라고 하기엔 너무 황당했고요. 혹시 강민영님을 아세요? 라고 하자니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결국 간단하게 적었어요. 강서연입니다. 혹시 강민영님과 관련된 분이신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전송됨이라고 뜨는 걸 보면서요.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뭘 기대하는 걸까요? 20년 전 번호로 문자를 보내다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답장이 올 리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던지듯 매트 위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왜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자 하나를 보냈을 뿐인데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서연은 다시 눈을 감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진동도 울리지 않았는데요. 그냥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번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메시지라고만 표시됐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을 뻗어서 휴대폰을 집었어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위치를 보내주십시오. 단 7글자였어요. 존댓말이었고요. 차갑고 정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죠? 진짜 연결된 걸까요?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오빠 아세요? 답장은 2분 만에 왔어요. 곧 가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죠? 안전한 곳?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서연은 당황했어요. 장난인가 싶었지만요. 뭔가 달랐습니다. 문장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군대 용어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세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한테 위치를 알려줘도 될까요?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찜질방도 내일 아침이면 나가야 했으니까요. 강남역 근처 황금찜질방이요. 전송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위치를 알려주다니요. 혹시 사기꾼이면 어떡하죠?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서연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뭔가가 드디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일까요? 그냥 문자 몇 통 주고받았을 뿐인데요. 네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수면실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30분? 진짜 오는 거예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뒤척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번줄을 다시 목에 걸었어요. 사진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올까요? 오빠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빠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군대 훈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다고요. 계모는 보험금을 받았고요. 서연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 번호가 살아있는 걸까요? 서연은 수면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저 문 너머로 누가 올까요? 30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요. 무거운 구두 소리였어요. 찜질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죠.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면실 문이 열렸어요.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실루엣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앞쪽에 선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서연 양이신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한 발 다가왔어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어요.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강민혁 형님의 전우였습니다. 오빠의 이름이 나왔어요. 전우라고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께서 남기신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서연 양이 이 번호를 찾을 때까지요. 2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무슨 말이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오빠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최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형님은 서연 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서연은 더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나가야 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최진우는 진지한 표호로 말했어요. 계모 전혜진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연 양이 오빠의 유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곧 이곳으로 올 겁니다. 계모요? 왜 계모가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모는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에요. 더 이상 관심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품을 찾는 거죠? 빨리 가시죠. 설명은 차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최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 계모가 올까요? 서연은 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는 순간요,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익숙한 목소리요. 거기 강서연 있어? 나와. 계모였습니다. 정말 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최진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갑니다. 조용히요. 찜질방 뒷문은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최진우가 앞장섰고요. 나머지 두 남자가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새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거기서 강서연, 계모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면실 쪽에서 들려왔어요. 발소리도 들렸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계모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데려온 걸까요?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요. 최진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 세 대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도 특이했죠. 연번으로 이어진 번호였습니다. 보통 차가 아니었어요. 운전석마다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엔진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얼마나 기다린 걸까요? 서연이 문자를 보낸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나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니,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차량으로 최진우가 지시했습니다. 가운데 차량의 뒷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했어요. 마치 VIP를 대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그냥 찜질방에서 자던 노숙자 신세인데요. 타세요. 최진우가 서연을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요. 새 차 냄새가 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고급차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택시도 제대로 못 타봤는데요. 최진우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는 각각 앞좌석과 다른 차량에 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게요. 소리도 거의 안 났어요. 저기요.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예,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타깃이 도착했습니다. 3명, 남성 2, 여성 1, 예 전해진 본인이 맞습니다. 타깃? 전해진이 타깃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최진우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후방 차량 차단 완료. 추격 불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도착 예정입니다. 예,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회장님? 누구죠?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뒷유리로 찜질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찜질방 입구에 또 다른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계모가 탄 차들이겠죠. 문제는요, 그 차들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검은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막았습니다. 계획적으로요. 계모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검은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서연은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전기로 보고하고 있었어요. 침착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십 번 해본 일처럼요. 저기, 최진우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진우가 무전을 끊고 돌아봤어요.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았어요. 네, 서연 양.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맞는 질문이었어요. 30분 만에 차량 3대와 경호원 6명을 동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새벽 4시 반에요? 심지어 계모의 위치까지 파악하고요. 추격을 막을 계획까지 세워놓고요. 최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서연 양을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뭐라고요? 지켜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서연이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이요? 지켜봤다고요? 그럼 자기가 계모한테 맞을 때도요? 굶주릴 때도요? 쫓겨났을 때도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힘들었던 것도 다 알았어요?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입할 수 없었어요. 형님께서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셨거든요. 섣불리 나타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죠? 위험해진다고요? 계모한테 맞는 게 안전한 거예요? 서연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매년 생일날 문 앞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죠?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계모도 몰랐어요. 서연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거 최진우 씨가 놓은 거예요? 네. 형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없어도 서연이 생일만큼은 챙겨달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누군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요.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게요. 서연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최진우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오빠는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은 거예요? 이번에도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지금 가는 곳에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욱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재욱? 그게 누구죠?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진우가 설명했어요. 한재욱 회장님은 20년 전 형님께 목숨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때 형님이 실종되셨죠. 회장님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셨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요? 그게 왜 자기한테로 이어지는 거죠? 오빠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계모는 그냥 훈련 중 사고라고만 했거든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남 거리를 벗어나서요. 한강을 건넜어요.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량들은 신호도 안 걸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달렸어요. 마치 길이 비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준비돼 있었어요. 차량, 경호원, 계획, 심지어
계모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요. 30분 만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최진우 씨. 네. 혹시 제가 그 번호로 문자 보낼 걸 알고 있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최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만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대비요? 20년 동안 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최진우의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 상황 보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중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우가 자세를 바로 했어요. 예, 회장님. 서연 양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전해진은 후방 차량이 차단했습니다. 추격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말해. 전혜진이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딸을 납치당했다고요. 딸이요? 서연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계모가 자기를 딸이라고 불렀다고요? 3달 전에 썩 꺼져 쓸모없는 거사라고 하면서 쫓아낸 사람이요? 예상했던 일이야. 법무팀 준비시켜. 친권 관련 서류 전부 검토하고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좋아. 조심해서 와. 무전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친권이요? 납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진우 씨, 계모가 왜 갑자기 저를 찾는 거예요? 3달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요. 최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산 때문입니다. 유산이요? 형님께서 남기신 것들이 있어요. 보험금, 부동산, 그리고 다른 것들. 전혜진 씨가 전부 가로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서연 양이 성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혜진 씨는 그걸 막으려고 해요. 친권을 주장하면서요. 말도 안 돼요.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친권이요?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차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담장이 높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로수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요. 보안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검은 차량들이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분수대가 있었고요. 조명이 아름답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눈빛이 예리했어요. 하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요. 그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양이시군요.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요. 남자가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했습니다. 마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저는 한재욱입니다. 강민혁 형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이에요. 거실은 너무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요.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요. 서연이 평생 본 적 없는 공간이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신발이 닿는 소리가 공간 전체에 퍼졌죠. 한재욱이 소파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죠. 이 공간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한재욱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진우는 뒤에 서 있었어요. 집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허브향이 났습니다. 서연은 컵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한재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안전한 거죠?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왔는데요. 계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한 게 많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오빠는 어디 있는지, 왜 자기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20년 전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한재욱이 입을 열었어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죠. 2005년 9월이었어요. 저는 당시 한국전자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딸이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재욱은 분명 남자인데요. 혼란스러웠어요. 한재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네, 저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환 수술을 받았거든요. 20년 전 그 사건 이후에요. 그 사건이요? 서연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한재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정략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대기업 후계자한테요. 저는 반대했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재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기억이 고통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납치당했어요. 정략 결혼 상대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죠.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강민혁 형님이었습니다. 오빠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형님은 당시 특전사 소속이었어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셨죠.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5명과 싸웠습니다. 최진우가 끼어들었어요. 형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부당한 걸 보면 못 참으셨죠. 계급장 떼어놓고 싸우셨습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죠. 납치범들 중 한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총이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님이 총에 맞으셨어요. 어깨에요. 그래도 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어린 동생이 있다. 이름은 서연이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부탁한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요. 한재욱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요. 하지만 형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도중 실종되셨어요. 어떻게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납치범들이 추격해왔거든요. 형님은 저희를 따돌리고 혼자 도망쳤어요. 나를 쫓게 만들어라. 그래야 한재욱 양이 안전하다고 하시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요. 최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혈흔만 발견됐죠. 강해서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가 낯선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었다는 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신을 못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그 강은 깊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군번줄과 총상 입은 옷이 발견됐는데요.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니까요. 형님의 혈액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였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오빠는요? 죽지 않은 거예요? 한재욱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20년 동안 조사했어요.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형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였어요.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멀리서 찍은 것 같았죠. 하지만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가진 사진 속 오빠와 닮았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오빠예요?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3년 전 중동에서 찍힌 거예요. 민간 군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민간 군사기업이요? 그게 뭐죠?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용병회사예요. 전직 군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죠. 합법적인 곳도 있고 불법인 곳도 있어요. 이 사람이 속한 곳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오빠일까요? 20년이 지났으니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살아있다면요? 한재욱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마도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심각한 이유요. 무슨 이유죠? 서연 양 때문입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자기 때문이요? 한재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혜진 씨를 조사했어요. 20년 전부터요. 그 결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전혜진 씨는 형님이 실종된 직후 보험금을 받았어요. 2억 원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돈이 일주일 만에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한재욱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계좌의 주인을 추적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요.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납치범들이 만든 회사였어요. 20년 전 저를 납치하려던 그 조직이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모가 납치범들과 연결돼 있었다고요? 최진우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전혜진 씨는 처음부터 그들과 한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님을 이용한 거죠. 형님이 군인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고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정보를 흘렸을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한재욱이 대답했습니다. 복수 때문이에요.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들의 계획을 망쳤죠. 그래서 형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거했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계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를 죽게 만들었다니요. 그래서 형님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서연 양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들은 형님을 미끼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동생을 인질로 잡겠다고 협박하면서요. 한재욱이 군번줄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목에 걸린 그것을요. 그래서 비상 연락처를 남기신 거예요. 서연이가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번호를 찾게 하라고요. 그때가 되면 제가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또렷했죠. 오빠가 20년 동안 계획한 거였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계모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한재욱이 끊어 말했어요. 전혜진 씨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 양이 그 번호를 찾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감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서연 양이 문자를 보내는 걸 봤을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찜질방 CCTV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직접 미행했거나요. 어쨌든 서연 양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은 멍했습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요. 항상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게요. 한재욱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요. 이번엔 제가 서연 양을 지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그럼 오빠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욱과 최진우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경광등이었어요. 최소 2대는 되는 것 같았죠.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요? 정말 온 거예요? 한재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어요. 최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법무팀 대기시켜. 최진우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법무팀 1 현관 대기. 법무팀 2 서류 준비 완료 확인.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요. 대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나가서 확인했어요. 돌아와서 한재욱에게 속삭였습니다. 경찰 2명과 전혜진 씨, 그리고 변호사 1명입니다. 한재욱이 서연을 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을 보는 게 힘들 수 있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계모를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한재욱의 지시에 집사가 나갔습니다. 곧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엄마야, 괜찮니? 계모였습니다. 전혜진의 목소리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거든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죠. 연기였습니다. 분명히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계모가 먼저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울다가 온 것처럼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저건 가짜라는 걸요. 뒤로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도 있었죠.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계모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가 앞을 막았어요. 조용히요. 하지만 단호하게요. 죄송합니다만 서연 양이 원하지 않으시면
접촉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엄마인데.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순간 서연은 봤습니다. 계모의 진짜 표정을요. 찰나였지만요. 분명히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울먹이는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딸을 납치했어요. 새벽에 찜질방에서 강제로 데려갔다고요. 남자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한재욱 씨시죠? 신고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서연 양을 보호자 동의 없이 데려가셨다는데요. 한재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강서연 양은 올해 23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신고 내용에는 미성년자라고. 계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아직 21예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의 생일은 3월이에요. 이미 지났죠. 석 달 전에요. 계모가 자기를 쫓아낸 바로 그날이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 생일은 3월 15일이고요. 이미 23이에요. 여자 경찰이 서연을 봤습니다. 본인이시죠? 강서연 양? 네.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신 건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발적이었나요? 최진우가 데려온 건데요. 하지만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죠. 네, 자발적으로 왔어요. 계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이었지만요, 분명히 봤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죠. 서연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야? 엄마를 오해하게 만든 거지? 엄마라고요? 서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썩 꺼져라고 했던 사람이요. 내 오빠도 너 같은 쓸모없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한 사람이요. 한재욱이 개입했습니다. 전혜진 씨, 친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계모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나섰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혜진 씨는 강서연 양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계모이시지만요. 친부 사망 후 양육권을 행사해 오셨고요. 양육권이요? 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양육이라고요? 굶기고 때리고 쫓아낸 게 양육인가요? 한재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육권이라. 흥미롭네요. 최진우, 서류 가져와. 최진우가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웠어요. 경찰들이 그걸 쳐다봤죠. 이게 뭔가요? 남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한재욱이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사진이었어요. 어렸을 때요.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팔, 다리, 등에요.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았지만요. 사진은 증거였습니다. 20년치 기록입니다. 한재욱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전혜진 씨가 강서연 양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병원 기록, 이웃 진술서, 사진,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신고 내역입니다. 무려 7번이에요. 하지만 전혜진 씨는 매번 빠져나갔죠. 어떻게요? 그때마다 돈을 주고 무마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더니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았습니다. 20년 동안요. 강민혁 형님의 부탁이었거든요.
서연이를 지켜달라고 하셨으니까요. 경찰들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어요. 여자 경찰이 계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계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떨렸습니다. 한재욱이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조작이라고 하시니까요. 이것도 보시죠. 전혜진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20년 전 보험금 수령 내역이에요. 강민혁 씨 사망 보험금 2억 원을요.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한테 보험금이 있었다는 걸요. 계모가 받았다는 걸요. 한 푼도 자기한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액 이체됐죠. 페이퍼 컴퍼니로요. 그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한재욱이 경찰을 받습니다. 범죄 조직입니다. 20년 전 저를 납치하려던 조직이에요. 전혜진 씨는 그들과 공모했습니다. 헛소리 마.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소리였죠.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증거가 어딨어? 그냥 돈 이체한 게 전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돈을 이체한 게 곧 공모의 증거는 아니었죠. 한재욱도 알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최진우를 봤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담긴 문서였어요. 통화 기록입니다. 전혜진 씨와 납치범 조직의 보스 간 통화 녹음이에요. 20년 전 거예요. 녹음이요? 어떻게 20년 전 녹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진우가 계속했습니다. 형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실종되기 전에 몰래 녹음하셨어요. 전혜진 씨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을 저한테 맡기셨죠.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호사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재생할까요? 최진우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를 켰어요.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준비됐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목소리요. 네, 2억 받았어요. 보험금으로요. 계모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목소리지만요. 분명히 계모였어요. 좋아. 그럼 약속대로 넘겨. 그리고 그 남자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꺼. 애는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처리해. 나중에 골칫거리 될 수 있으니까. 처리하라고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를 처리하라고요? 죽이라는 말인가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계모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목소리 합성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계모에게 다가갔어요. 전혜진 씨,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그냥 뭐죠? 서연은 계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계모도 서연을 봤어요. 그 순간 계모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가난하게 살기 싫었다고. 내 아빠가 돈 있다고 해서 결혼했어. 그게 뭐가 나빠? 진심이었습니다. 계모의 진짜 목소리요. 서연은 차라리 시원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계모는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경찰이 계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어요. 계모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라고. 서연아, 내가 말해. 엄마가 너 키웠잖아. 엄마가 키웠다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계모가 끌려가는 걸요. 밖으로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풀렸어요. 한재욱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아니, 여러 가지였습니다. 왜 최진우는 20년 전 녹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빠가 정말 녹음을 남겼을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계모가 위험하다는 걸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20년 동안 그 녹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혹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연은 최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한재욱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어요. 게스트룸이었죠. 킹사이즈 침대, 개인 욕실, 드레스룸까지 있었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한재욱이 스타일리스트를 불렀거든요. 신발, 가방, 화장품까지요.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택은 컸고요. 사람은 많았지만요.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사, 요리사, 경호원들이요. 서연과 대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재욱은 바빴어요. 회사 일로요. 최진우는 계속 어딘가 나가 있었고요.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다시요.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이 흘렀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았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진우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표정은 온화했지만요.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서연 양,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최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서류였어요. 전혜진 씨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아동학대, 보험 사기, 범죄 조직 가담, 재산 횡령이요.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10년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한 처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계모가 감옥에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오빠가 돌아오나요? 지난 20년이 돌아오나요? 그리고 이건 최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이에요. 월세 건물, 예금, 보험금 전부요. 법원에서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면 서연양 명의로 돌아올 거예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억? 서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모님이요? 계모가 전부 가로챘던 거예요.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도 다시 다니시고요.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요. 새로 시작이요.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요.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최진우 씨.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최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살짝이었지만요. 서연은 알아챘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걸요. 일주일 전 녹음 말이에요.
오빠가 남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오빠가 어떻게 그걸 녹음할 수 있었어요? 계모가 통화한 걸 우연히 들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서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녹음을 왜 숨기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고통받는 걸 다 알면서요. 왜 기다린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형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요? 네. 형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전혜진 씨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요? 왜 재혼했는지요? 무슨 목적인지요? 전부요. 그럼 왜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조직이었습니다. 전혜진 씨만 제거하면 끝이 아니었죠. 뒤에 더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진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미끼로 쓰셨어요. 실종으로 위장하고요.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기록하셨죠. 20년 동안요. 20년 동안이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오빠는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왜요? 왜 말 못해요? 위험하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최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죠? 진짜 이유가요. 최진우가 망설였습니다. 길게요. 뭔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서연 양과 만나는 걸요. 뭐라고요? 왜요? 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오빤데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이제 와서 오빠라고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격이 없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오빠가 돌아오기를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화도 났고요. 서러웠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는 게 기쁜데요. 만날 수 없다니요.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멀리서요. 매년 생일마다 미역국을 보낸 것도 형님의 지시였고요. 그럼 당신은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였죠. 연락하고 있었어요? 오빠랑요? 네. 언제부터요? 계속이요. 20년 내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최진우는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요. 어디 있는지도요. 하면서 자기한테는 숨겼던 거죠. 오빠한테 전화해줘요. 지금 당장요. 서연 양. 전화하라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최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요.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신호음 후에 끊겼습니다. 최진우가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거부한다고요? 오빠가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최진우가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문자였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오빠였습니다. 분명히요. 서연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나 서연이야. 제발 연락해줘. 만나자.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분, 2분,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요. 오빠는 살아있는데요. 만날 수 없다니요. 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왜요? 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형님은 자신이 서연 양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고통받게 했다고요. 그래서 만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오빠 잘못이 아닌데요. 오빠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최진우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에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최진우 씨,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제발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한 가지만 알려줘요. 오빠는 건강해요? 다치지 않았어요? 최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오빠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최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좀 쉬세요. 저녁 식사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문을 나가려는데요. 서연이 불렀습니다. 최진우 씨. 네. 한재욱 회장님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거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둘 다요. 한재욱도 최진우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최진우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희망을 주지 마라. 실망만 더 클 테니까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방에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요, 쓸쓸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계모는 감옥에 갔고요. 재산도 돌려받았고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살아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고요. 2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구멍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거요. 차가웠어요. 20년 전 오빠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군번줄을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요. 전화번호 밑에요.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희미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글씨요. 눈을 가까이 댔어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민혁.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글씨는 언제 쓴 거죠? 20년 전에요? 아니면 최근에요? 혹시 오빠가 돌아올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때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급한 발소리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진우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 양,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다쳤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빠르게요.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지만 속도는 구급차만큼이나 빨랐어요.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최진우와 한재욱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셋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디에요? 오빠가 어디 있어요? 서연이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진우가 앞을 보며 대답했죠. 인천이요. 컨테이너 부두 근처예요. 형님께서 작전 중이셨습니다. 작전이요? 무슨 작전이죠? 서연은 더 물으려고 했는데 한재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가서 봐야 합니다. 형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심각하다는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 만에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라니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거든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죠. 한강을 건넜고요. 인천 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40분쯤 걸렸는데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부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높게 쌓여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가로등은 몇 개 없었고 어두웠습니다. 차량들이 몇 대 보였어요. 구급차도 있었고 경찰차도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지만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최진우가 앞장섰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요. 경호원들 같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였습니다. 40대로 보였어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팔에 총상이 있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 사람이 오빠예요?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죠.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20년 전 사진 속 오빠와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고 코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주름이 생겼고 상처도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빠라는 걸요. 오빠.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서연을 부르는 목소리요. 2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옆에요.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서연이야. 괜찮아? 많이 아파? 오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죠. 미안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은 오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구급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요. 들것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오빠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물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오빠, 오빠. 서연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어요. 구급차로 달려갔죠. 서연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최진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양, 잠깐만요. 왜요? 오빠 따라가야죠. 그 전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최진우가 컨테이너 쪽을 가리켰어요.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봤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시체들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총에 맞아 죽어 있었어요.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납치범 조직원들이에요. 형님께서 추적하시던 사람들이죠. 추적이요? 그럼 오빠가 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재욱이 설명했습니다. 형님은 20년 동안 그들을 추적하셨어요. 한 명씩요.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였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보스를 제거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재욱이 시체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60대쯤요? 저 사람이 20년 전 저를 납치하려던 조직의 보스예요. 그리고 계모님께 돈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서연은 그 시체를 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고요? 보스도 죽었는데요? 조직원들도 전부 죽었는데요? 최진우 씨,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최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재욱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요. 최진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2발이었습니다. 서연역 컨테이너에 총알이 박혔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진우가 서연을 밀어냈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엎드려요. 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냈어요.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또 총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3발이요. 경호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어깨에 맞았어요. 누가 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서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위를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컨테이너들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였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3시 방향.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총을 쐈어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최진우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원 요청, 저격수 출현, 반복, 저격수 출현. 한재욱이 서연을 끌었습니다. 컨테이너 뒤로요.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누가 쏘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재욱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왜요? 조직은 이미 끝났는데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요. 서연아, 나와. 내가 필요해.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했거든요. 계모였습니다. 전혜진이요. 하지만 어떡해요? 계모는 구속됐잖아요.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요. 전혜진. 한재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탈출했나 봐요. 아니면 뭐죠? 서연은 한재욱을 봤습니다. 한재욱이 최진우를 쳐다봤어요. 최진우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풀려났어요. 누가 보석금을 냈습니다. 최진우가 무전으로 받은 정보를 전했어요. 3억이요. 1시간 전에요. 3억이요? 누가 계모를 풀어준 거죠? 왜요? 계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아, 10초 안에 안 나오면 내 오빠가 죽어. 구급차에 우리 사람이 있거든. 알지? 내 오빠 지금 구급차 안에 있잖아.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구급차에 사람이 있다면요? 오빠가 위험하다면요?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몸을 떨었어요. 어떡하죠? 나가야 하나요? 최진우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함정이에요. 하지만 오빠가, 형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구급차에는 우리 경호원들도 함께 탔어요. 정말일까요?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7, 6, 5.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결정해야 했어요. 나갈 건가요, 말 건가요? 그때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그 뜻이에요. 전혜진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이죠? 한재욱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잡은 건 조직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큰 배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지금 전혜진을 이용하고 있어요. 더 큰 배우요? 누구죠? 4, 3, 2.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진우가 막았습니다. 1. 시간 끝.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요.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계모의 웃음이요. 역시 안 나오더라. 뭐 예상했어. 그럼 이건 어때? 뭐가요?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내 오빠 말이야. 20년 동안 널 지켰다고 생각하지? 근데 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 오빠는 국정원 요원이었어. 특전사는 커버였지. 진짜 정체는 비밀 요원이었어. 20년 동안 비밀 작전을 수행한 거야. 국정원이요? 서연은 최진우를 봤습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종된 척한 거야. 조직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이야. 계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널 미끼로 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널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야 내가 방심하니까. 그래야 조직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미끼요? 믿기 싫지? 그럼 내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깨어나면 말이야. 나를 미끼로 쓴 거냐고.
대답 못할 걸.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깨졌어요.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배신감이요, 슬픔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오빠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미끼였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총상이 심각했거든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벤치예요. 3일 동안 거의 자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죠.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깨어나기를요.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진실을요. 계모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널 미끼로 쓴 거야. 정말 그런 걸까요? 오빠가 자기를 이용한 걸까요? 아니면 계모의 거짓말일까요? 최진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몸 상하십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에 대해서요. 서연은 여전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최진우가 계속했어요. 형님은 2003년에 국정원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특전사 복무 중이었죠. 당시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있었는데요. 형님의 능력을 높이 산 겁니다. 범죄 조직이요? 서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작전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조직이 국제적이었거든요. 무기 밀매부터 인신매매까지 손대지 않는 게 없었어요. 형님은 조직에 침투하기 위해 신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군인으로요. 최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모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모님이 형님에게 접근했죠. 그쪽 조직에서 군인들을 포섭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진우를 봤어요. 형님은 그걸 알고 일부러 넘어간 척했습니다.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서연 양 아버님과 계모님이 재혼하도록 유도했죠. 그럼 자기 아버지와 계모의 재혼도 오빠의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더 많은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더 완벽한 커버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파일이었어요. 이게 당시 형님이 남긴 일기입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2005년 7월이었습니다. 오늘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서연이를 작전에 포함시키라고. 나는 거부했다. 어떻게 내 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나? 하지만 상부는 말했다. 이미 늦었다. 조직이 당신 동생의 존재를 안다. 지금 거부하면 동생이 더 위험해진다. 계모와 함께 있어야 오히려 안전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이를 혼자 두면 조직이 인질로 쓸 것이다. 계모 옆에 있으면 적어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서연은 글을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오빠의 글씨였어요.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괴로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최진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9월 한재욱 양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구해줬다. 하지만 조직은 내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한재욱을 구했느냐? 우리 계획을 망쳤다고 추궁당했다. 나는 핑계를 댔다.
목격자가 많았다. 가만히 있으면 내 정체가 의심받을 것 같았다고. 그들은 반신반의했다. 시험을 했다. 강민혁, 증명해라. 내가 우리 편이라는 걸. 아니면 내 동생이 대신 증명하게 될 것이다. 협박이었다. 나는 알았다. 실종돼야 한다는 걸. 죽은 척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서연이가 산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거였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2005년 9월 15일. 오늘 실종 작전을 실행한다. 총에 맞은 척하고 강에 뛰어들 것이다. 나는 죽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서연아,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는 계속 위험하다. 내가 죽으면 그들은 너를 놔둘 것이다. 쓸모가 없으니까 계모에게 너를 맡긴다. 그 여자가 너를 학대할 것을 안다. 하지만 죽이진 않을 것이다. 보험금이 필요하니까 최진우에게 부탁했다. 매년 내 생일에 미역국을 놔두라고.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20년 후 내가 성인이 되면 구출하라고. 20년이다. 그때까지 참아라. 오빠가 이 조직을 반드시 무너뜨릴 테니까. 그리고 돌아가겠다. 꼭. 서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미끼로 쓴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최진우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기록들이었어요. 매년 오빠는 일기를 썼습니다. 서연에 대해서요. 2010년,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들었다. 최진우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냈다. 많이 컸다. 하지만 너무 말랐다. 계모가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게 분명하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조직의 핵심에 거의 다가갔다. 2015년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다. 최진우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옷이 남루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미안하다, 서연아. 오빠가 무능해서.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직의 보스를 거의 찾았다. 2024년 서연이가 23이 됐다. 성인이다. 이제 구출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작전을 완료하겠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가 곧 끝낼게. 그리고 돌아가서 직접 말할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서연은 모든 기록을 읽었습니다. 20년 7일요. 오빠는 한 번도 자기를 잊지 않았어요. 매년 생일을 기억했고요.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고요. 괴로워했습니다. 미끼가 아니었어요. 작전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오빠는 선택했어요. 자기를 바로 구하는 것보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걸요. 20년 동안 자기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요. 기다렸습니다. 완벽하게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화도 났지만요.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오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요. 형님은 양쪽 다 하려고 하셨어요.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 양도 구하고 조직도 무너뜨리고. 하지만 둘 다 완벽하게는 못하셨죠. 그게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20년 동안요. 서연은 중환자실 문을 봤습니다. 저 안에 오빠가 있었어요. 20년 만에요. 그때 최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한재욱이었습니다. 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큰일 났습니다. 전혜진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명동에서요.
기자회견이요? 형님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것, 20년간의 작전 내용을요. 그렇게 되면 오빠가 모은 증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2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서연 양이 먼저 나서셔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요. 계모보다 먼저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서연 양의 진실을요. 싸움이었습니다. 진실 싸움이요. 누가 먼저 자기 버전을 말하느냐의 싸움이었죠. 서연은 중환자실 문을 다시 봤습니다. 오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명동이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호텔 컨벤션홀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요. 카메라가 수십 대였고 조명이 환했어요.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떨렸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재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요? 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진우가 앞장섰어요. 경호원 6명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엄청났습니다. 눈이 부셨거든요. 저기요. 강서연 씨 맞으시죠? 계모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빠분이 정말 국정원 요원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최진우가 길을 열어줬고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컨벤션홀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요. 계모의 목소리요.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일 뿐입니다. 연기였습니다. 서연은 알았어요. 저 목소리 톤을요. 최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홀은 넓었습니다. 의자가 100여 개 놓여 있었고 거의 다 찼어요. 앞쪽에 단상이 있었죠. 계모가 서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연기였지만 카메라는 다 담고 있었죠. 계모가 서연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금방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팔을 벌렸어요. 달려오려는 척했죠.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비켜요. 제 딸이에요. 전혜진 씨.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당신 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서연에게 집중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모 옆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들을 봤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기를 향하고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23세고요. 강민혁의 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전혜진 씨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예요. 하지만 저를 키운 사람도 아닙니다. 계모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 끝내고 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모가 입을 다물었어요. 당황한 것 같았죠. 전혜진 씨는 20년 동안 저를 학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최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기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멍든 서연의 사진이요. 병원 기록이요. 이웃 진술서요. 기자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거짓말이에요. 조작이라고요. 계모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전혜진 씨는 또한 범죄 조직과 연루돼 있습니다. 20년 전 한재욱 회장 납치 사건, 그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재욱이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0년 전 납치 피해자 한재욱입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강민혁 씨예요. 제 오빠였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통화 녹음이요. 계좌 이체 내역이요.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좋아, 인정해요. 계모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척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는 조직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계모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조직이 나를 협박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60대 후반쯤요? 최진우가 긴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였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요. 저는 국정원 차장 박성준입니다. 강민혁 요원의 상관이었죠. 국정원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박성준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당당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기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강민혁 요원에 관한 진실을요. 그가 말했습니다. 강민혁 요원은 영웅입니다. 20년 동안 비밀 작전을 수행했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강민혁 요원은 작전 중 순직했습니다. 사흘 전이요. 뭐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병원에 있어요. 최진우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 양.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서연은 알았습니다. 박성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오빠를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성준이 진짜 배우였어요. 모든 것의 뒤에 있던 사람이요. 그가 조직을 조종했고요. 오빠를 이용했고요. 이제 증거를 묻으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범죄자예요. 오빠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당신을 잡기 위해서요. 박성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최진우가 나섰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형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박성준 차장님과 조직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20년치요.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성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계모도 함께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오빠는 영웅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를 지키면서 동시에 악을 무너뜨리려 했죠.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의 뜻을 이어서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시죠. 형님께서
알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려야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오빠가 보였어요. 여전히 누워 있었죠.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최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랐어요. 더 느렸습니다. 비, 비, 비. 간격이 길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네, 동생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오빠 와요. 침대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자기 온기를 전하려고요. 오빠 나야. 서연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어요. 살짝이요.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기자회견 끝났어. 잘했지? 박성준 잡았어. 계모도요. 오빠가 20년 동안 모은 증거로요. 헛되지 않았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손등 위에요. 화났었어. 진짜 많이. 왜 20년이나 걸렸냐고. 왜 진작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 오빠도 힘들었다는 거. 매일 선택해야 했겠지. 나를 바로 구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참을까?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서연은 오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기 읽었어. 매년 내 생일 기억해줬던 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던 거 다 봤어. 고마워, 오빠.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세게요. 마치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랑해, 오빠. 한 번도 말 못했지만 평생 고마웠어. 나를 기억해줘서. 기계 소리가 더 느려졌습니다. 비, 비. 이제 쉬어, 오빠. 충분히 싸웠어. 충분히 버텼어. 이제 내가 이어갈게. 오빠가 시작한 것을 약속해. 오빠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삐. 긴 소리였어요. 평평한 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떠났다는 걸요. 평화롭게요. 최진우가 서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혔어요.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하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이요. 오빠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 별이 됐을까요? 지켜봐 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복학했거든요. 3년 만에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서연도 이제 그 일상의 일부였죠.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연은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빠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빠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법으로요, 제도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재욱이었어요. 서연 양, 점심 같이 하실래요? 최진우도 올 거예요. 좋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자주 웃게 됐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재욱과 최진우는 이제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오빠가 남겨준 선물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캠퍼스 앞 작은 카페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학교 생활은?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친구도 생겼어요. 스터디 모임도 들어갔고요. 다행이네요. 최진우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형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자주 나왔어요. 예전엔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움이었지 고통은 아니었거든요. 참, 이거 드리려고요. 한재욱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열어봤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오빠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을 안고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형님 물건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일기장 속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오빠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내 미소도 천진난만했고요.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중히요. 그리고 이것도요. 최진우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열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오빠의 군번줄이요. 형님 것이에요.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서연 양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뒷면을 봤습니다. 전화번호와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민혁? 돌아왔어요, 오빠. 비록 살아서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에는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겁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가 남긴 게 또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일기장이랑 작전 기록들이요. 언젠가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2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재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는지, 희망이 얼마나 강한지요. 맞아요. 그게 오빠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더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야기도 일상 이야기도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연은 캠퍼스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러죠.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분홍빛 눈처럼요.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선택에 대해서요. 20년이었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요. 아니, 정확히는 둘 다 하려고 했던 시간이죠. 나도 구하고 악도 무너뜨리고요.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고통받았고 오빠는 결국 떠났어요. 하지만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완벽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거요.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벚나무 아래요. 꽃잎 하나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오빠,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요. 마치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앞으로요. 계모는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박성준은 무기징역이었어요.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오빠의 2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빠의 마지막 일기장이요. 석 달 전 죽기 직전에 쓴 것이요. 거기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서연아, 한재욱 회장에게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내가 20년 동안 모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죠? 서연은 아직 한재욱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물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어쩌면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일지도요. 서연은 캠퍼스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할 시간이었거든요. 법학 시험이 다음 주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폈어요. 형법 총론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빠 없는 인생이요. 하지만 오빠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인생이요.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빠가 20년을 버텼다면요. 나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문득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목에 걸린 것을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오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오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오빠가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요. 서연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했어요. 미래를 향해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빠르게 구하려고 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